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듣다 보니까 정말 디테일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래서 지금 작년도에 또 뭐 올해 뭐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여기 지금 그 제2 벤처 붐이라고 할 정도로 펀드 결성이라든지 투자도 많이 되고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김영수 우리 협회 전무님 아까 뭐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오늘 큰 제목이 사실은 이제 이 제2차 벤처 붐 그리고 이제 민간 주도의 생태계 조성이에요. 아까 뭐 민간 주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랄까 이런 거 말씀 주셨는데 지금 뭐 아까 펀드 얘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좀 우리 아까 국장님 뭐 발표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중요한 어떤 제도 개선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시급하게 우선적으로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되면 우리가 민간 주도하는데 좀 첫 단추를 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 좀 짧게 좀 말씀 주시면. 네, 아까 발표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민간을 좀 더 저희가 인바이트를 좀 원활하게 하고 뭐 그러면서 민간 영향이 좀 확대된다고 하려고 하면 일단 인센티브 부분 그다음에 뭐 불편한 사항은 혹시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인센티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일반 민간에 시행되고 있는 인센티브가 이렇게 민간을 활성화하기 위한 적절한 규모, 적절한 수준의 인센티브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저희 업계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제 측면에서의 어떤 인센티브는 조금 더 강화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혹시 불편한 사항이 혹시 있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인센티브 말고 혹시 불편한 사항은 뭐가 있느냐?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저희가 펀드를 만들 때 이게 민간 단독으로 펀드를 만든다기보다는 보통 공공부문하고 같이 펀드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제 공공부문의 앵커 LP들하고 민간 부문하고 이렇게 펀드를 만들 때 혹시 이게 앵커 LP들의 어떤 출자 조건이나 뭐 또 펀드 운영 방식에 있어서 이게 너무나 엄격하거나 경직돼서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은 좀 봐야 됩니다. 물론 이 앵커 LP들이 이게 펀드의 건전성이라든가 이런 걸 잘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많이 만들긴 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치게 어떤 경직돼서 운영되는 것은 아닌가. 아까도 이게 이제 이제 작년에 아까 우리 이제 테일런드 거래 뭐 이렇게 이게 성사되고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전의 경직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완화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경직되고 운용되고 있는 부분은 좀 더 완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특히 이 펀드를 만들면서 뭐 유사 펀드를 만들지 말라 이렇게 또 뭐 이렇게 경직돼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GP로서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 저 펀드를 만들면 다른 펀드를 못 만드니까. 근데 이건 민간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공공부문에서 이런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완화돼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뭐 아까 국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뭐 BIS 비율 이런 게 이게 뭐 BIS 비율 때문에 벤처 펀드가 안 되고 그러진 않습니다. 뭐 BIS 비율 벤처 펀드 저희가 한번 BIS 벤처 펀드의 은행이라든가 뭐 증권회사들이 출자한다는 0.1%의 영향도 안 미칩니다. 이게 BIS 비율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출자하지 않을 피켓거리를 준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불편한 사항들은 없애 주는 게 좋지 않겠냐. 그리고 이게 좀 이렇게 엄격하게 운영되는 거다라고 보면 이게 공적 규제 중심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테일랜드 거래가 가능하게 했던 게 특수관계인 간의 문제가 해결됐던 건데 이 특수관계의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던 거죠. 아마 이게 왜냐하면 이 공적 규제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현재의 어떤 상황을 충분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하고도 같이 어떤 이런 논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국회도 가야 되고 뭐 정부 부처와도 이걸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자유 규제가 이게 추가된다 그러면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종호 변호사님 뭐 얘기 주셔가지고 작년도에 우리가 테일랜드 거래가 이제 뭐
하나가 성사가 된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또 우리 김용수 장관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은 계속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뭐 한 일례고 여전히 뭐 또 스틸 할 때마다 또 계속 뭐 어떤 현선이 그런 거 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니겠죠? 제도적으로. 이제 거래가 됐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테일랜드 거래라든가 뭐 LP 어떤 유동화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계속 확산될 겁니다. 펀드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고, 예, 이게 펀드의 해산, 그러니까 만기가 이게 도래되는 펀드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슈들은 계속 발생을 할 거고요. 근데 다행히 이제 그런 물꼬를 터주셨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훨씬 좀 나은 환경에서 아마 이런 펀드의 결성도 가능하고 거래도 가능하다. 아까 이제 민간 주도하는 그런 인센티브에 이제 첫 바다로 딱 내놓으신 게 사실 세제 지원이었잖아요. 근데 뭐 세제 지원은 하여간 뭐 계속 얘기 나오는 건데 우리 세제 국만 가면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엔젤 쪽은 가장 밑단이어가지고 워낙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불확실하고 초기 투자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 많이 풀렸는데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기업의 성장 단계 또 투자의 성장 단계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균형이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 좀 들리는데 그게 뭐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근데 만약 그게 저는 하여간 과거의 경험 보면 그 쉽지 않아요. 이제. 근데 만약에 세제 쪽이 아니라면 근데 그 뒷단에 가서 이제 근데 이제 엔젤 투자하고 엑셀레이팅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VC가 들어오고 뭐 세마이 쭉그 단계별로 있잖아요. 그러면 세제 말고 다른 식으로 뭐 세제가 좀 있으면 좋고 부장님. 근데 세제가 아니면 세제를 좀 대체할 만한 그런 쪽을 좀 이렇게 균형 있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나요? 아까 뭐 우리 그 LP 유동화 펀드라든지 그런 거 좀 되긴 되겠는데 좀 다른 쪽으로 뭐 업계에서 얘기하는 게 좀 있을 수 있나요? 예, 뭐 일단은 만일에 이전에 저희가 이제 엔젤에 대한 그 세제 혜택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전에 정부의 정책이 스타트업 창업자들한테 어떻게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느냐 이런 쪽인 측면에서 이게 포커싱이 됐기 때문에 그쪽에 인센티브를 확대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었고, 근데 정부의 정책이 이제는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스케일업, 스케일링업. 유니콘 이쪽으로 만약 정부의 정책의 방향이 쉬프트 됐다고 하면 그러면 그쪽에 그 수단이 그럼 수단이 이게 어떻게 잘 운영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냥 뭐 스케일업 펀드를 만들어야 돼, 유니콘을 육성을 해야 돼. 그러고 나서 이게 적절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그 수단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에 스타트업 중심의 자금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엔젤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렸다고 하면 지금 만일에 스케일업 펀드라든가 유니콘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인센티브가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이제 가장 직접적으로는 세제 혜택이 될 수 있고요. 사실 이제 그런 유사한 어떤 인센티브를 정부에서 시행했던 적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펀드의 성과가 날 때 펀드의 성과를 정부 쪽, 공공부문 쪽을 좀 적게 가져가고 민간 쪽을 좀 많이 준다고 하든지 뭐 이런 이제 부수적인 뭐 그런 적이는 있었지만 사실은 어떤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게 어떤 그 세제를 통한 인센티브가 아니겠느냐. 갑자기 그게 하시니까 저도 이제 모태펀드 제가 좀 일할 때가 생각이 나는데 초기 창으로 갖다 끌어들인 게서 결국 네, 이제 맞습니다. 그 우리 허들로 있을 빵 퍼센트로 그냥 해서 했던 기억도 나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 쪽 그 하는 거 아까 우리 이중근 변호사님 이제 작년도 우리 8월달에 우리 벤처법 그 개정안이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벤처 캐피탈을 갖다 하나의 산업으로 이렇게 좀 자리매김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벤처 산업 갖다가 촉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 펀드 민간에 뭐 사실 이제 큰 그 틀이 돼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겠어요? 그런 쪽 관점에서 꼭 그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좀 아까 뭐 법적으로 굉장히 정비가 참 잘 됐고 저도 들으면서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좀 이런 부분이 되면은 아까 뭐 세제 혜택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닌 경우 결국 이제 민간 쪽이 좀 활성화되게 하려면 어떤 요소들이 지금 시급한가? 뭐 짧게 좀 한번 얘기해 주시면. 결국 이제 회수 시장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 것처럼 그 회수 시장 영역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FF인 펀드 오브 펀드가 설정되는 게 사실 이제 벤처 투자 조합이 금융회사에 출자가 안 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예외로 벤처 투자 조합은 법상 금융회사입니다. 근데 벤처 투자 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므로써 세컨더리 펀드의 입장에 있어서 LP 유동화 펀드에 있어서 LP의 지분을 이제 벤처 투자 조합이 사올 수 있는, 그러니까 벤처 투자 조합의 지분을 사올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는 이제 벤처 투자 조합이 민간 영역에 있어서 어떤 벤처 투자에 출자라는 민간 모태가 될 수 있는 근거가 어떤 법적으로 근거가 마련이 되게 되는데,
일단 아까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이 대상을 조금 더 확장하는 예를 나가면은 들면 뭐 신기술 투자 조합의 주자 지분도 사올 수 있다라거나 물론 이거는 법 체계적으로 사실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근데 PF의 출자 지분을 사온다든가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어떠한 다른 안전 장치를 통해서 이걸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순수하게 이 우리나라의 벤처 금융 시장이 하나로만 치우쳐 있지 않고 어떤 두 가지 영역 크게 양대 산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아우를 수 있는 민간 펀드, 민간 모태 펀드 또는 민간 세컨더리 펀드의 어떤 설정 근거가 마련이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이제 뭐 우리 뭐좀 그런 말씀 주셨는데 제가 이제 보기에는 그러면 이제 근거상으로는 법적 근거라든지 제도적 장치는 그런 것들이 좀 만들어졌고 좀 확장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만들어졌는데 물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아서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좀 아직 덜 되거나 아니면 좀 더 촉진하기 위해서는 아까 뭐 도중에 약간 말씀하신 대로 회수 쪽이 야 그래 뭐 회수가 이렇게 되면은 정말 잘 될 수 있겠다. 투자자 입장은 사실은 내가 투자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많이 회수될 수 있으면 뭐 최고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게 하면 이제 뭐 하지 말라 해도 막 또 들어올 텐데 그런 쪽에 지금 좀 컨선이나 좀 이렇게 좀 되면 좋지 않을까.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4천여 명하고 지금 데이터 경제 시작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시장 확장성이 생겨서 꿈이 좀 생기는 거죠. 유니콘이 만들어지니까 나 이제 들어가면 좀 내가 회수 빨리 할 수 있겠다. 한편으로는 또 이제 뭐 이렇게 회임 기간이 짧아져서 좀 그런 또 애로사항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회수 시장 그 회수 차원에서 좀 이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좀 있나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M&A 뭐 이런 쪽 좀 보고 싶긴 한데 한번 개인 의견 한번 주시죠. 제도 자체의 어떤 근거는 지금 법상으로 이미 중기부의 노력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민간 입장에서 민간 LP로 출자를 하는데 사실 이 민간이 유동자금이 있다가 없을 수도 있고 상황이 이제 기업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급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LP 자금을 빠르게 유동화시킬 가능성이 있어야만 사실 민간도 좀 더 용이하게 펀드에 출자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우리 규약상을 보게 되면은 사실 이거를 물론 근거는 있습니다. 절차를 밟아서 이 LP 자금을 유동화시킬 수는 있기는 한데 결국은 이 민간이 LP로 출자를 했을 때 이 LP의 출자 지분이 규약상으로 조금 더 용이하게 환가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이 된다라고 하면은 민간 입장에서는 조금 더 용이하게 어떤 자금 투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까다롭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M&A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까 테일온드 거래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지난 법이 정말 많은 근거를 만들었다 생각이 듭니다. 결국 행위 제한 규정에 있어서 조합원의 전원 동의로 모든 거래를 풀어주는 이 결정, 어떤 정책적인 결정이 결국은 다양한 구조의 거래 가능성을 열어두게 됐거든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테일원드 거래 방식도 열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제도 완화의 수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뭐 두 분 이제 민간 쪽에 계시니까 좀 얘기 듣고 국장님한테는 이제 그 정부 쪽이시니까 마지막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원래 계획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궁금했던 게 사실은 많은 노력 좀 해주시지만 그러니까 회임 기간이 짧아지고 시장 확장성이 굉장히 커져서 유니콘 이런 쪽에 기대가 커지지만 회임 기간이 짧았다는 얘기는 사실은 뭐 벤처 캐피탈 투자하고 나서 15년, 12년, 15년 걸려야지 IPO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사이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 바뀌고 그러니까 결국은 도중에 이렇게 이제 M&A 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4차 데이터 경제 때는 이런 생각을 사실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우리가 좀 뭐 제도나 이런 개선 정책을 만들었지만 혹시 한번 국장님 뭐 그런 쪽에 생각이 있으시면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민간 주도한다 했는데 결국은 이제 제가 보기엔 우리가 유니콘이 꼭 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상징성 또는 뭐 이제 여러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잘 해야 투자자들도 회수가 잘 되겠구나 해서 막 들어온다는 과정에서 보면 유니콘을 보는데 유니콘은 결국 시장 확장성 때문에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시장 확장성은 결국 고글로벌하거나 아니면은 국내라면은 그 인트라 인더스트리 산업 간의 융합을 통해서 다양한 그런 수익 그 원이 창출돼야지만 유니콘이 된다. 근데 이제 그 후자는 일단 좀 과외를 하고 그 글로벌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제가 저번에 모태펀드 이렇게 보니까 해외에 정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우리가 공모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근데 단독으로 돈 많이 들어왔어요 이번에. 그래서 제가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 결론은 뭐냐? 우리 국내 VC가 좀 더 글로벌라이즈 돼야 되겠다. 좀 더가 아니라 정말 많이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겠다. 아까 뭐 자료 중에 사실 유니콘이 보면 이제 유니콘 된 기업들이 해외 투자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해외 투자자가 자기네가 거기다가 피를 갖다 쏟아 부었으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뭐 해외 쪽 연결도 하고 뭐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좀 그런 게 지금 좀 중요한 그런 테마가 아닐까. 특히 우리 코스닥 우리도 좀 얘기도 했는데 우리 VC 뭐 이런 쪽이 글로벌리 막 그런 게 저 돼서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런 안도 만들고 우리 코스닥 갖다 정말 글로벌 또는 리저널 어떤 그런 그 거래소가 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 내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한번 국장님 너무 많이 좀 좋은 일 제도 많이 좀 주셨지만 국제 글로벌 VC의 어떤 글로벌 또는 그 해외 벤처 산업의 이런 쪽에서 어떤 생각 또는 그 향후에 어떤 거 좀 있으신지 혹시 M&A도 좀 혹시 뭐 얘기 있으시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세 가지 논의가 될 것 같아요. 그 하나는 그 민간 모펀드, 또 하나는 차장님 말씀 주신 M&A, 그다음에 그 VC 클로버라 세 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네. 민간 모펀드는 사실은 민간 모펀드의 개념이라는 거는 GP가 민간이고 자금이 민간인 그런 펀드인데 그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뭐 신규조합이나 PF 출자까지 허용이 되면은 진정한 민간 모펀드 기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이제 동의를 하고요. 근데 이게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졌다고 민간 모펀드가 만들어질 거냐? 저는 이거는 좀 퀘스천입니다. 일단 수요가 있어서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지느냐, 제도적 기반이 먼저 생기느냐, 이거를 생각해 봤을 때 지금 말씀드린 대로 GP가 민간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모펀드를 만들 GP의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아직 그 얘기를 못 들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자금도 들어와야 되는데 민간 자금은 제일 큰 이슈가 결국은 빨리 회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모펀드가 될 경우에 장기 펀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이게 돈을 모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제도적 기반보다는 어떤 생태계가 먼저 좀 성숙돼야 되는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그 M&A 관련해서는 제가 발표한 대로 이거는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문화적 요소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M&A 관련 대책들은 지금 수도 없이 발표가 됐지만은 여전히 M&A 필요성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정책적인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세제 부분하고 그 다음에 M&A 펀드 계속 그 제공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VC의 글로벌화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을 할 때 분명히 산업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산업으로서 의미가 있으려면은 분명히 글로벌화가 필수 요소로 수반이 돼야 되는 거고, 그 일환으로 해외 투자에 대한 규제를 굉장히 풀어놨었죠. 근데 지금 글로벌화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해외 직접 투자하고 또 하나는 해외 LP와의 관계입니다. 해외 LP와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외 LP와 국내 VC, GP 간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어 줄 수 있는지가 저희도 이제 고민인 부분입니다. 또 하나 다른 차원에서는 저희가 글로벌 펀드를 만드는데, 이거는 그 정유신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의 트렌드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모태펀드가 돈을 일정 자금을 주지 않으면 못 만들겠다 그랬는데, 최근에는 저희가 조성 목표가 2천억이었는데 뭐 출자 비율 40% 해갖고, 근데 40%를 안 줘도 좋다 해서 2천억 목표였는데 지금 조성 목표가, 그러니까 신청 받아서 선정한 게 거의 9천억 가까이 됩니다. 이거는 해외 VC들이 국내 생태계에 관심이 무척 높아졌다라는 방증이거든요. 돈을 조금 받아도 좋다, 국내 기업에 대한 그 한번 스크린을 하겠다, 이 의지가 굉장히 강해 보이는 거고, 결국은 해외 LP나 해외 GP와의 네트워크는 글로벌 펀드를 통해서 뭐 예를 들면 코지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펀드는 사실 장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제도 이런 부분들은 틀이 만들어졌으니까 민간 제도에 좀 민간 쪽에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 해외 LP들과의 어떤 그런 그 관계라든지 이런 걸 또 만들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해외 투자 이런 것들도 열어 주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뭐 지금 작년 8월달에 지금 법 만들어진 거니까 좀 해 나가면 상당히 좀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놀랐어요. 외국에 이렇게 관심 많이 있어가지고. 근데 야, 이게 한국이 이 모바일 디지털을 넘어서 모바일 시대로 갈 때는 강할 수 있겠다. 역시 해외에서도 한국은 이 IT, 디지털, 모바일 이런 쪽에는 아주 강한 그 저 국가다라는 게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인정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스트별로서 강하니까 딴 쪽도 강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작동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좀 더 힘을 내면 좋은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한 가지 이런 부분 좀 콘선이 있어요. 아까 이제 국장님도 말씀 주셨고 도중에 또 우리 김영수 장님도 말씀 주셨는데 마냥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막 유니콘도 지금 비공식계로는 14개가 되고 결국 유니콘은 결국은 이제 그만큼 가치 평가, 기업 가치가 이제 높아져서 그런 건데 우리 항상 2000년 초반에도 그랬듯이 미국이 테이퍼링 갖다 예컨대 좀 당겨가지고 금년 말 정도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근데 금융 스퀴즈가 긴축이 시작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이슈가 있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것도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가 벤처 생태계가 이제 바로 그때 가격이 결정되는 그런 거래 시장은 다르지만 그래도 이런 쪽에 어떤 건전성을 계속 유지하고 이렇게 할 건가 우리가 이제 완화는 많이 시켰는데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차원에서 건전성 유지 및 저는 이제 자율 민간주도 우리 협회 자율 우리 컴플라이언스죠 이런 것들을 윤리의식과 포함해서 다 이렇게 강화시켜야 되는데 이런 쪽에 좀 한마디씩 좀 주시죠.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좀 돼 있고 준비를 좀 지금 해야 돼 막 시작하는 것 같긴 한데 김영 전무님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예, 이제 이 벤처 캐피탈도 이제 하나의 금융으로 본다, 벤처 금융으로 본다 그러면 규제 내용의 상당 부분 공적 규제가 맞긴 맞습니다. 공적 규제를 하는 게 맞긴 맞는데 이 공적 규제로 100%를 다 규제를 한다 그러면 이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LP 100% 다 동의하면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도 허용이 된다라고 하는 그거를 업계는 이미 10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비로소 작년에 이게 허용이 됐거든요. 그러면 아마 우리가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렸다 이런 식으로 지금은 법이 나름대로 시장 상황을 잘 반영을 해서 새로운 통합법이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몇 년이 지나면 또 시장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그리고 공적 규제가 바뀌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공적 규제가 바뀌는 과정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충분히 고민하지 않은 부분들도 아는 섹터들도 들어와서 이걸 논의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큰 틀은 공적 규제를 유지하되 그다음에 민간 부분이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마 저희가 중기벤처부의 같은 내용을 저희가 용역도 하고 민간 용역을 통해서 용역도 용역 자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해서 충분히 검토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자유규제 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지금 업계나 그다음에 부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아마 자유규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이종건 변호사님이 너무나 연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마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다. 네, 변호사님 그런 쪽에 지금 아까도 말씀할 게 너무 많으셔가지고 시간이 좀 너무 짧다 그런 표정이셨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디테일하게 해주실 것 같고 얘기해 주실 거예요. 예. 자율 규제 관련해서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협회 차원에서도 조금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어쨌거나 저희 우리나라의 벤처금융을 이제 벤처금융 산업이 정말 많이 성장을 했고 어떤 독립된 산업으로 인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협회 이상이나 어떤 감독기구 이상이 많이 달라졌고요. 다만 하나의 예시로 저희가 비교법적으로 삼을 수 있는 게 사실 금투협회라는 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금융산업이기 때문에 규제기관이 공적기구가 있어야 되는 거는 최종적인 어떤 결정권자에 대한 거는 맞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일정 부분의 어떤 권한의 배분 위항을 통해서 일정 부분 금투협회가 금융투자업자를 규제할 때 일정 부분은 자율적으로 금투업자들이 규정을 만들고 해결하는 모습처럼 일정 부분을 벤처금융시장에서 벤처금융업자들이 만든 규제 규정을 가지고서 스스로 거기에 대한 약속을 통하고 못 지키면은 스스로 제재를 받는 어떤 그런 시스템의 일부를 모든 걸 할 수는 없고 일정 부분씩 단계적으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자율 규제는 금투협 이제는 좀 시간이 지났죠. 근데 그렇긴 한데 결국 이제 아까 우리 작년도 8월달에 만든 우리 벤처 개정안이 거기에 이제 자율적인 어떤 룸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 거.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자율적으로 할 테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좀 해주세요 하는 것도 있지만
자율이 주어진 그런 부분대에서 잘 하셔가지고 근데 문제가 나오지 않게끔 특히 이제 지금 시장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하시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잘 해주실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확산이 되고 그럴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여간 오늘 저희가 이제 그 짧은 시간 토론 시간이 좀 짧지만 좀 몇 가지 짚어봤는데 저는 하여간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아요. 저도 벤처에 한때 이렇게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참 그 뭐 보람이 있다. 정부에서 참 노력 많이 해주고 민간도 많이 노력해 주신 것 같고 좀 이제 앞으로 그 좀 시장 확장성 갖다 풀리 활용을 해서 그런 쪽에 좀 그 민간과 또 그 관과민이 같이 이렇게 협력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제가 그때 모태펀드 있을 때 2011년부터 14년인데 그때 보면 우리나라가 GDP 대비 벤처 시장 규모가 투자 규모가 0.12였어요. 그래서 이걸 더블로 만들어야 된다. 제가 그때 거기 갔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한 0.2 아까 보니까 더블 비슷하게 됐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얼마였냐면 0.67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이 2.2이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그 벤처 지금 특히 평상시하고 달라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향후 10년 내로 계속 혁명이 일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신산업이 짧은 비즈니스 사이클 가지고서 계속 바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 하면 사실은 너무너무 벤처 스타트업과 이 신산업 갖다 만드는 우리 중기부나 그다음에 이 벤처 쪽 이쪽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말 그 어떤 그런 중소 벤처 기업만 또는 그 산업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좀 그런 그 인식과 사명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같이 공유하고 저희 민간 주도 또 해외와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벤처 우리 기업 스타트업들이 정말 해외에서 우뚝 쓸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한국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발표 토론 세 분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